그 동작하는데 두 문제가 가장 유력한 게 그 23번이 딱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이게 나와서 이 순효과하고 수익성 지수를 구하라는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23번을 정확하게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을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 나오고 금년에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내년에는 유입만 발생한다고 하죠. 할인율이 5%죠. 요 할인율이 5%가 요구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무슨 수익률 얘기한다? 요구 수익률 사용하는 게 아까 순효과하고 수익성 지수법이죠. 두 가지. 그래서 이제 A, B, C, D로 이제 간다면 자, 갑니다. 자, 금년에 현금 지출이죠. 자, 10,000원은 빼겠습니다. 그냥 30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 다음에 내년에 현금 유입이 있죠, 그죠? 근데 현금 유입은 그냥 돼요. 할인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630만 원. 그 다음에 얼마다? 315만 원. 그 다음에 420만 원. 그 다음에 262.5만 원. 찾았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할인을 하게 되면 딱 떨어져야지만 출제원들이 좋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650을 안 넣으면 이거는 600으로 맞춰놓고요. 350을 안 넘죠. 300을 넣고요. 450을 안 넘죠. 그럼 400을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262는 그냥입니까? 250을 넘습니까? 그럼 250을 맞춰둘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할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 플러스 R에 1년이니까 1승이고 요구 수익률이 몇 %였어요? 5%. 그럼 0.05죠. 그럼 1.0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딱 떨어져요. 얼마가 나옵니까? 600이 나오죠. 그런가요? 자, 요건 얼마를 맞춰주겠죠? 300으로 맞춰주겠죠. 맞춰주고. 요건 얼마로 맞춰주겠어요? 400으로 맞춰준다는 거죠. 이거는요, 250으로 맞춰준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우리가 얘가 유입이니 순효과는 여기서 이거를 빼야겠죠. 그럼 우리가 순효과로 갑니다. 자, 순효과는 600에서 300을 빼니까 300만 원이죠. 300에서 100을 빼면 얼마예요? 200이고 400에서 100을 빼면 300이고요. 250에서 100을 빼면 150이 되겠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나누는 거죠. 수익성 지수는 그럼 600을 얼마로 나누면 돼요? 300. 그럼 PI가 2가 되죠. 그다음에 얘는 얼마 3이 되겠고 얘가 4가 되겠죠. 얘가 2.5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AC의 순효과가 같죠. A하고 C가 같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자, 레프리젠트 밸류 가장 작은 거, 순효과가 가장 작은 건 누구예요? D가 되겠죠. 그죠? 자, C에 대한 PI 지수는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PI가 큰 순서를 대보세요. PI가 큰 순서. PI가 누가 제일 커요? C. 그다음에 B, D, C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A죠, A. 그럼 몇 번이 정답이에요? CBA, 자, CBDA, DA가 바뀌었죠? 그럼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기출인데 총 투자가 300만 원일 경우 A만 수행한 투자보다 BCD를 함께 수행하는 게 타당성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A만, 자, 요것도 300이고 요것도 300이죠. 그런가요? 근데 300 투자했을 때는 그냥입니까? 600밖에 못 봅니까? 근데 요 세 가지를 넣으면 그냥입니까? 600을 넘습니까? 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300만 원일 때 A만 투자하는 것보다 BCD를 함께 하는 게 타당성이 높겠죠. 순효과가 높게 나오니까. 몇 번이 틀었다? 4번. 자, 그 다음에 24번도 별표를 쳤죠. 자, 다음과 같은 현금을 갖는 투자하는 A의 순효과와 내부 수익률은 얼마냐? 단 할인율이 연 20%가 요구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자, 사업 기간이 몇 년이죠? 1년. 자, 사업 초기가 1월 1일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 12월 3일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 자, 이게 기출인데요. 갑니다. 자, 넷 프레젠트 밸류. 특히 여기서 지금 할인율이 20%가 있죠.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무슨 수익률이다? 요구 수익률.
넷 프리젠트 밸류라는 것은 순영가를 얘기하거든요. 순영가를 얘기하고 IRR이라는 건 내부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순영가가 유입에서 유출을 빼야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6,000원에서 5,000원을 빼야 되는데, 자, 그냥입니까? 할인을 해야 됩니까? 그럼 최소한 1,000원은 나오지 않겠죠? 그럼 1,000원은 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순영가가 그냥요, 0이 맞겠어요. 그러면 0이라면, 잘 봐보세요. 순영가가 0이면 무슨 뜻이냐? 내부하고 요부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요구 수익률이 몇 %였죠? 20이었죠. 그럼 내부도 몇 %예요? 20이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가 0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 얘는 얘와 같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20%니까 답은 몇 번이 될 확률이다? 1번이 될 확률이 크다는 거죠. 맞나요? 자, 풀어보면요. 자, 1 플러스 R의 N승이니까 1년이니까 1승인데 얘가 20%죠? 0.1을 하죠? 밀점이 나게 되면 5,000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얘가 0이고요. 자, 아까 제가 요거, 자, 지금 현금 유입의 평가와 현금 유출의 평가를 같게 만든 할인율이죠. 그런데 1 플러스 R에다가 1승이니까 이걸 옮겨서 하지 말고 그냥입니까? 5,000원을 밑으로 깝니까? 깔고 요 차이가 얼마만큼 벌었어요. 그래서 20%가 나오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파트로 가볼게요. 금융은 자, 일단 요약집으로 가셔서 자, 금융 파트는 이제 가셔서 페이지로 가시면은 151페이지의 요약집을 가시면 거기에 지금 밑에 가시면은 주택금융이 주택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이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잘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 저자가 냈기 때문에 한번 내볼게요. 자, 우리가 주택금융이 있어요. 주택을 담보로 해서 가는 거죠. 주택금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금융은 주택 소비금융하고 주택 개발금융이 있어요. 개발금융. 자, 그러면 주택 소비금융은 소비자한테 빌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민. 그래서 우리가 보금자리론이 갑돌이가 무주택 서민이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차입자가 되고요. 자, A은행이 대출자가 되죠. 대출자. 그래서 이제 돈을 땡겨주죠. 그죠? 그래서 저당대부입니다. 그냥 해야 돼요? 저당을 잡아야 돼요. 저당 잡아야 되죠. 저당대부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금자리론은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 분할상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불로 대부해주고 장기 분할상환이에요. 장기 분할상환. 근데 개발금융은 그냥 해요. 개발업자한테 빌려줘요. 주택건설업자한테 빌려준다면, 자, 이거는 따보세요. 건축대부. 건축의 진척도에 따라서 빌려주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직 지었어요? 아직 안 지었어요? 그럼 감리회사가 나오면 감리를 받으면은 또 돈 빌리러 가죠? 그래서 이거는 건축의 진척도에 따라 빌려주기 때문에 단계적 대부예요. 단계적 대부. 그럼 장기겠어요? 단기겠어요? 단기. 자, 분할상환이면서 얘가 장기절이라면 얘는 장기 고리가 되겠죠. 그런가요? 자, 얘는 자, 장기 분할상환이 아니라 일시불상환이 되겠죠. 일시불상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집으로 가시면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261페이지로 가시면
자, 261페이지로 가시면은 3번 문제 있죠. 찾았습니까? 부동산 금융에 관한 다음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자, 우리가 지금 3번에 가시면 건축대부라는 게 있나요? 그럼 소비금융이 수요자를 나타내는 금융이고 공급자 금융이에요. 공급자 금융인데, 자, 얘는 여러분 봐봐. 자, 일시대출이에요. 단계적으로 대출해줘요. 분할상환이 아니라 일시불상환이죠. 바뀌었죠? 요거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요약집으로 가셔서 이제 뭘 보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자가 내신 게, 페이지로 가시면은 15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53. 가시면, 거기 보시면은 부채금융과 지분금융, 메자닌금융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분은 내 거예요? 내 거죠. 그러니까 지분금융은 리츠라고 아시잖아요. 주식회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회사가 그냥입니까? 자기 주식을 발행합니까? 그럼 투자자가 거기에 지분에 투자한 거죠. 그래서 지분권을 갖고 거기에 대한 배당을 먹죠. 그럼 우리가 요거는 타인 자본 조달이에요? 자기 자본 조달이에요? 자기 자본 조달이고. 자, 지금 지분금융 보고 계셔요? 지분은 주식회사가 뭘 발행했어요? 주식. 그래서 자기 자본 조달. 그래서 우리가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 펀드, 공모에 한 주식의 증자는 지분이죠. 근데 부채는 내 거예요? 부채는 남의 거예요? 남의 걸 갖고 가죠. 자, 그러면 이거는 채자가 빌릴 채자니까 사채나 채권 나오면 다 얘 찍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당이 나왔어요. 저당이 나오거나 담보가 나와도 다 그냥이다 부채를 찍는다. 그러면 얘는 그냥 했어요. 저당을 설정했어요. 설정해서 그냥입니까? 사채를 발행했습니까? 그럼 자기 자본 조달, 타인 자본 조달이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시험지에 나왔던 게 MBB라는 게 있죠. 얘는 그냥 굉장히 친절한 게 다 들어갔어요. 자, 주택 저당 들어갔죠. 그 다음에 담보부도 들어갔죠. 채권도 들어갑니다. 채권 들어가고 담보부까지 다 들어갔죠. 증권, 이 채권입니다. 담보부 채권. 그래서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다 들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입니까? 얘는 부채입니까? MBS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MBS도 그냥이요. 주택을 저당 잡았어요. 저당 잡았고 주택 상환 사채도 사채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ABS 주의하시라 그랬죠. 별표 쳐보세요. ABS. 자, ABS는 원래는 얘가 자, 어셋, 자산 원래 백 담보부 증권이에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자산을 담보로 했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내거든요. 그럼 틀린 집은 아니에요. 자산을 가지고 유동화를 해서 증권화해서 현금화 시킨다는 게 맞긴 한데 ABS와 자산 유동화 증권은 채자와 담보가 안 들어갔죠.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현관패치라서요. 그래서 ABS라는 자산 유동화 증권은 채자 저당 다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으니까 이건 무조건 부채금융이라는 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금융이 있고요. 신탁금융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처음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는데, 자, 신탁 증서금융이에요. 신탁 증서금융은 따라서 담보신탁. 담보신탁입니다. 담보신탁. 자, 그래서 요즘 이제 금융업계에 있으신 분은 아시는데 대출 규제가 심하죠. 그럼 그냥입니까? 신탁사에서 담보 대출합니까? 그 신탁사에서 많이 하는 게 요즘 많고 지금 신탁사를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밑에 부채금융 맨 밑에 부채금융 박스가 하나 있죠. 그럼 저당금융과 신탁증서금융이 다 담보신탁이 다 부채금융이거든요. 그럼 저당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의 전화 다 담보대출이에요. 그럼 못 갚으면 그냥요 경매 처리를 해요. 절차가 복잡하죠. 집행기간이 장기고 처분가격도 저가거든요. 근데 담보신탁은 재밌는 게 공매 처리를 해버려요. 경매다 공매다. 단순하고 단기죠. 고가거든요. 그럼 넘겨보세요. 얘가 뭐냐면 도대체 넘기시면은
신탁 증서금융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럼 시험 문제 신탁 증서금융은 그냥요 담보 신탁이에요. 그럼 담보가 들어갔죠? 그럼 부채금융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이 담보라는 게 안 나오고 그냥 신탁 증서금융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담보 신탁은 차입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신탁회사한테 이전하죠.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땡기면 소유권을 넘기진 않잖아요. 얘기를 해봐요. 그냥이야 근저당 설정을 해. 근데 얘는 어떻게 넘겼어? 소유권을 넘긴 거예요. 사실상 형식상.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넘겨서 신탁 약정을 맺어요. 그래서 담보신탁의 수익증권을 교를 받아요. 그럼 이걸 갖고 그냥입니까? 금융기관에 제출을 합니까? 그러면 돈을 땡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담보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근데 우리나라에 그다지 많이 활용되는 건 아닌데 요즘 와서 많이 이걸 또 활용을 해요. 그러면 아까 신탁증서금융은 담보신탁은 아까 저당금융은 경매 처리했잖아요. 얘는 그냥요 공매예요. 그럼 채무불이행하면 신탁기관에 바로 매각권, 좀 못해놨으면 매각권이 주어지죠. 그래서 저당권의 실행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대출자들이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죠? 그런가요? 그럼 시험 문제가 신탁증서금융이 나오면 무슨 신탁으로 고치고 그럼 부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자, 이건 이제 나중에 A, B, CP라는 게 나왔었는데 기업 담보부 어음입니다. 담보부. 자, 그럼 이것도 그냥요 담보가 들어갔어요. 기업. 그래서 이것도 기업 담보부 어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부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제가 주의하실 게 자 넘기면 그냥입니까? 메자닌 금융이 있습니까? 자, 메자닌 금융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졌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153페이지로 갈게요. 153페이지 가시면 아까 여러분들 그 ABS 주의하시라 그랬죠? 신탁증서금융. 그 다음에 자, 다음에 ABCP 자산담보부. 자산담보부 기업보험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그냥입니까? 담보가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얘도 부채금융에 들어가요. 자산담보부 기업보험 찾았어요? 얘도 지분이다, 부채다. 부채. CMBS는 상업용 부동산을 모기지로 가기 때문에 얘도 부채로 가야 됩니다. 자, 근데 넘기시면은 메자닌 금융 기억나시죠? 메자닌은 그냥입니까? 두 가지를 혼합한 겁니까? 혼합해서요. 그래서 메자닌. 제가 전신주에 매달린 아시죠? 그죠? 이렇게. 메자닌. 그러면 부채와 지분의 성격을 그냥입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게 있죠?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는 게 있어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 근데 사채로 발행했지만 나중에 그냥입니까? 신주로 줍니까?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죠. 채권으로 발행했지만 나중에 신주로서 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식을 이제 주는 인수권을 주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는 그냥입니까? 채권으로 발행했지만 주식으로 전환해주죠. 그러면 전환사채.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재밌게 제가 그냥요 전신주에 매달렸어요. 그럼 전신주에 매달린 찍으시라 했죠. 이렇게. 자, 그럼 갑니다. 이 저자가 내신 문제 들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260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2번의 답만 보세요. 3번입니다. 1번은 제가 다 PF 때 해드리고요. 자, 2번에 틀린 건 3번인데 여러분들 지분은 저당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분을 그냥입니까? 지분권을 매각한 겁니까? 자기 자본을 조달했죠. 저당 설정한다는 얘기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4번에 4번. 자, 4번에 4번에 보시면 공모가 주식의 공모에 대한 증자는 지분이죠. 펀드 신탁. 그럼 얘네들은 배당을 먹죠. 이자 수취를 합니까? 배당을 먹습니까? 부채예요? 지분이에요? 지분이죠. 지분이에요. 부채를 지분을 고치주고. 4번이 틀렸나요? 4번 틀렸고. 넘겨보세요. 6번의 별표 3개. 이거 기출입니다. 여러분 지분금융 아니면은 부채금융 찾으시면 어떤 게 효자예요? 3번이죠. 그냥이야 저당담보채권이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7번.
이게 작년 문제예요. 자,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거는 부채를 다 지우시면 되죠. 주택상환 사채 부채죠. 신탁증서금융이 나왔어요. 처음 나왔습니다. 담보신탁이에요. 여러분들 신탁증서금융은 담보라는 게 안 들어갔죠. 그럼 무슨 신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담보신탁. 그 다음에 자산담보부 기업 보면 담보가 들어갔죠. MBB는 저당채권, 담보채권 다 들어갔죠. 근데 몇 번만 지분이에요. 3번이잖아요. 리츠 아시죠? 리츠 알잖아요. 투자회사는 그냥입니까? 주식을 발행합니까? 지분이죠, 지분. 그렇죠? 근데 8번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제가 2번을 풀어드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불 준비율의 인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예금자 보호법에서 얼마까지가 보호를 받을까요? 5천이에요, 5천. 맞아요? 그럼 은행이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예치한 금액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밑에 해설해 보세요. 해설. 따라서 지불 준비율. 찾았습니까? 그럼 그냥입니까?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예금액 중 일부분을 한국은행이 예치시켜 버려요. 의무로. 그렇죠? 은행이 하는 거요. 한국은행이 예치시키게 만들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불 준비금 비율로서 이게 인상된다면 그냥입니까? 많이 갖다가 박아야 됩니까? 박아야 되잖아요. 그럼 은행에 돈이 없죠. 그럼 대출액이 그냥요 감소해요. 그럼 주택 수요가 좀 감소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지불 준비율이 인상하면 대출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수요가 감소하겠죠. 다시요. 자, 은행이 그냥입니까? 나중에 돈을 줘야 됩니까? 근데 얘가 너무도 돈 장사를 해가지고 돈 준비를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한테 예치시키라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지시합니까? 야, 너 지불 준비율 몇 % 해? 지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인상되면 은행 그냥입니까? 갖다 넣어야 됩니까? 제 돈이 어떻게 돼요? 주니까 대출의 금액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시험은 안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있으니까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상 문제집은 예상인 것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가볼게요. 넘겨볼게요.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페이지 155페이지입니다. 155. 가셨나요? 155 가시면은 무슨 금리와 무슨 금리가 있어요? 고정과 변동이라는 게 있죠.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강하게 갈게요. 오늘 이제 조금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요 정도 속도는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빨리, 왜냐하면 이제 진도는 거의 충분히 맞춰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막 딸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진도가. 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예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자, 그럼 고정은 고정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 정리가 명목금리라고 나옵니다. 명목금리는 겉으로 드러난 설정된 이자예요. 계약금리. 그래서 은행이 고정금리로 설정해서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려주는 금리를 다 명목금리라고 그래요. 근데 실질금리는 은행이 실질적으로 먹는 거고요. 은행이 안 위험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할증을 더 하겠죠. 그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인플레를 더하는 거죠. 예상 인플레율. 자, 그러면은 가볼게요. 예상 인플레율. 그럼 만약에 지금 명목금리가 자 4%다라고 한다면은 예상 인플레가 1%래요. 그럼 실질적으로 은행이 3%밖에 못 먹는 거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내가 명목적으로 소득이 4% 올라갔다고 해서 좋아야 돼요? 인플레를 빼야 돼요? 그럼 나는 3%밖에 못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금리는 명목에서 예상 인플레를 빼요. 그래서 4에서 1% 빼니까 3이 되죠. 근데 그냥요 은행이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정금리는 위험하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가 만약에 은행이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1% 발생했다면 자, 고종은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실질 금리가 까지거든요. 그러면 까지다 보니까 은행이 위험해요. 그럼 이따가 대출 기간이 그냥입니까? 손해를 봅니까? 손해를 보고 차입자가 이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처음부터 고정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처음에 누가 높죠? 고정이 높잖아요. 인플레를 가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대출 시점에서는 무슨 금리가 높다? 고정이 높다라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가? 그 다음에 조기상환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조기상환과 우리가 이자 위험, 인플레 위험이 있는데 자, 지금 그냥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그 명목이 정해져 있죠. 그죠? 저당이자가. 시장이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시장이자가 낮을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자, 그냥입니까? 차입자가 조기상환을 합니까? 왜? 빨리 조기상환 해버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입자가 무슨 상환한다? 조기상환을 유인하겠죠. 그런가요? 그럼 아니면 은행은 위험해요. 그럼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과시키겠죠. 그래도 하게 되면은 조기상환 위험을 누가 안고 간다? 대출자가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죠? 대출자. 그럼 조기상환 나왔다? 그럼 시장이익 상승, 하락.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잘 떠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자가 높을 수도 있죠. 높게 되면은 오히려 조기상환을 할까요? 기존 차입을 유지하려고 할까요?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럼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냥이야 또 은행이 꼬셔야 돼. 그럼 얘를 그냥이야 VIP실로 모셔. 그냥이야 커피에 약을 타. 약을 타서 네가 남아있는 잔고를 할인시켜준다 그래요. 그럼 얘가 어떻습니까? 이게 높아지면은 그거 어떨까?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버려요. 그럼 얘는 그냥이야 조기상환을 안 해요. 그러면 은행이 수익이 낮아지겠죠. 그럼 대출 기간이 수익이 그냥입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져서 이자 위험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시장이자가 낮으면은 무슨 상환 위험이 생기고 조기상환 위험이 생기고 자, 시장 위험이 높아지면 이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금리 위험이. 그죠? 그래서 이자 위험 또 우리가 금리 위험 또 이걸 인플레 위험이라고도 하거든요. 이해 갔나? 그러면은 대출자는 고정으로 난다, 변동으로 난다. 변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누구한테 전가시키려고? 차입자한테. 그러면 이거는 바로 다이렉트로 명목을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그런가요? 왜? 아까는 바꿨어요? 못 바꿨어? 못 바꿨죠. 그래서 5%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럼 누구한테 넘긴다? 차입자. 그럼 차입자가 채무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금리 상한을 설정합니까? 상한 설정해서 그 이상 못 받게 한다는 게 차입자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금리가 상승할 거를 예상할 때 차입자 입장에서는 바뀌는 게 나아요? 안 바뀌는 게 나아요? 고정금리가 더 유리하다고도 나왔었거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대출금리라는 것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하죠. 요즘 기준금리가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낮아졌죠. 예상을 깼어요. 그죠? 기준금리. 또 한국은행에서 또 낮춘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산금리를 더해요. 그러면은 바뀌는 거는 기준금리가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 가산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가산은 차입자 연체 시점에 따라서 처음에 고정된 상태로 가고 기준금리에 따라 바뀌는 거죠. 솔직히 뉴스를 보더라도 그냥이야 기준금리가 바뀌어. 기준금리를 낮추다 높인다는 거지 가산금리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가산금리는 그냥이야 개인별로 다 틀려.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 고정됐지 변경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CD를 많이 썼어요. CD가 따라서 양도성 예금 증서. 자, 우리가 돈을 맡기게 되면 통장을 주잖아요. 근데 그냥입니까? 증서를 줍니까? 그래서 이자를 주고 나중에 원금을 상환하는 거죠. 예금금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금금리로 봐야 돼요. 예금금리를 설정합니다. 그럼 우리는 은행은 예금금리를 많이 주려고 그래요? 대출금리를 더 받으려고 그래요? 그걸 가산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 무슨 말이냐? 여기에는 CD 상품이 들어갑니다. 그럼 코픽스 안에 그냥이야 CD가 들어가. 그럼 얘는 그냥이야 종합적이야. 여러 가지를 또 반영한다는 얘기죠. 맞나? 근데 이제 CD는 3개월이고 얘는 그냥이야 6개월에서 1년이야. 그럼 CD가 더 길어? 코픽스가 더 글씨가 길어. 그래서 기간이 길어. 알겠죠, 그죠? 근데 어떤 놈이,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딱 동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색깔이 반이 강사고 반이 교수예요. 왜냐면 교수 지금 있기 때문에 교수 입장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교수가 잘못 내갖고 이 시청에 들어갔어요. 이따 볼 건데. 코픽스는요, 대출에 들어가요? 기준에 들어가요? 다시 얘기하세요. 어디 들어가? 대출에 들어가? 기준에 들어가? 아니, 그러니까 얘가 기준에 들어가잖아. 가산을 더한 게 대출이잖아. 대출이 아니라 기준이라고요. 근데 대출을 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시청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얘는 대출입니까? 기준입니까? 대출은 가산을 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청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방 먹었어. 그래서 코피가 났지. 알겠죠, 그죠? 그럼 얘네들은 무슨 금리야? 그럼 얘가 높으면 얘도 높아지겠다는 게 나올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그 정도만 하면 마스터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자, 263 가시면은 9번 문제 있나요? 천천히 갈게요. 우리가 예상 문제는 답만 볼게요. 9번 주택저당 대출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자, 3번 대출기간은요. 이자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정금리를 대출 상품 판매합니까? 변동이죠. 고정이 아니잖아요. 변동.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10번의 이자율에 대한 틀린 것은 5번. 자, 변동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산했죠. 그럼 기준금리는 대출 초기에 한 번 결정되면 중간에 변동하지 않습니까? 변동합니까? 가산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정답 5번이고 11번에 별표 3개. 자, 주택담보대출에 설명에다 옳은 것은 자, 1번 CD금리가 기준금리죠. 그러면 기준금리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자, 그러면 기준금리 CD가 높아지면 그냥입니까? 담보대출금리도 상승합니까? 높아지겠죠. 요거 2번이 정답이죠. 대출 시점에서는 어떤 금리가 더 높아요? 고정이 변동보다 더 높죠. 2번인가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하락했죠. 그럼 대출액이 증가하니까 정상적인 주택 수요는 증가하겠죠. 자, 4번 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상 인프레보다 실제 인프레가 높으면 금융기관은 어떻게? 손해. 차입자가 이익이겠죠. 자, 대출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은 위험하죠. 그러면 금리를 더 어떻게 돼요? 높이겠죠. 그런가요? 정답 몇 번? 2번. 12번은 다 볼게요. 옳은 거. 1번. 고정이자율 저당 대부에서 금리 상승기에는 자, 아까 내가 그냥야 VIPC를 모셔. 커피 약을 타지. 그 잔고 할인을 한다 그래요. 이게 조기 상환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죠. 몇 번이 정답이다? 1번. 자, 변동은 시장이자율이 계약이자율보다 상승하는 경우는 자, 어떻습니까? 자, 계약이자보다 시장이자가 계약이자 상승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악화됩니까? 악화되진 않습니까? 악화되죠. 무슨 금리니까? 변동금리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3번. 고정은 초기 이자율은 변동에 비해 낮습니까? 높습니까? 높죠. 4번. 따라서 조기 상환. 그럼 시장이자율이 약정이보다 높아지면 낮아지면 자, 실질이자는 아까 명목에서 예상을 합산했어요. 예상을 뺐어요. 뺐죠. 그렇죠. 정답은 1번. 13번. 고정과 변동 옳지 않은 거 5번. 자, 여러분들 은행은요.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좋아요. 길어야 된다. 짧아야 된다. 빨리빨리 전가시키거든요. 그래서 변동은 이자 조정기가 장기일수록 짧을수록 단기일수록 이자율의 차입액 신속히 전가되겠죠. 5번이 정답이죠. 넘겨볼게요. 14번은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기출. 적어놨어요? 기출.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동일할 경우 변동금리 차입하는 것이 고정금리 차입금보다 이자율이 낮죠. 왜 그럴까요? 1번 변동금리는 누구한테 그 위험을 부담을 시키니까 차입자한테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15번은 답만 볼게요. 틀린 거. 4번 여러분들 LTV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대출자가 안 위험해요? 위험이 커져요. 그럼 대출이자도 높이겠죠. 그런가요? 이렇게 가시고요. 자, 16번도 예상 문제인데, 자, 16번의 정답은 1번이라고 돼 있죠. 다음에 매수금 저당. 미래주택의 저당을 설정해서 주택 매수자금을 대출하는 건데, 그것도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7번에 오히려 별표 쳐보세요. 17번에. 예상 문제지만 17번은 괜찮습니다. 17번 있어요? 자, 다음은 부동산 대출 관련의 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자, 요거는 제 요약집을 한번 가볼게요. 가시면 대출자의 위험을 볼게요. 대출자의 위험 보시면 152입니다. 가시게 되면은 152페이지 가시면 따라서 저당 위험, 은행 위험, 저당이 저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차입자가 원리금에 대한 채무상환 의무를 이행해요? 이행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높으면 더 높은 이자를 부과하겠죠. 3번 별표. 만약에 저당이 설정된 차입자의 소득이 그냥입니까? 감소를 합니까? 감소를 하고 채무상환 능력이 감소하게 되면 담보가치가 대출잔고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겠죠. 자, 조기상환 아까 기억나시죠? 만기전 면제. 자, 조기상환은 시장금리가 대출량적보다 낮을 때 발생하겠죠. 그럼 차입자의 대출이 대부기간 만기 전에 조기상환을 해버려요. 그렇죠?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건 자금의 부족입니까? 아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자, A은행이 있으면은, 자, 아까 을돌이가 1억을 예출하게 되면 예금금리를 주죠.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자, 갑돌이한테 그냥입니까? 담보대출을 해줍니까? 그죠? 근데 예치를 하신 거는 거의 다 단기고요. 대출은 장기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급 준비율이 있는 거예요. 왜? 한국은행이 그냥입니까? 예치를 시켜놔야 됩니까? 보호해주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얘가 돈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그냥 유동성 위험. 자금이 부족하죠. 그럼 잘못하면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대출을 내준 거는 장기지만 만기까지 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우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이걸 유동화 시켜야 됩니까? 그래서 유동화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17번으로 가볼게요. 자, 17번에 다음은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것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대출 관련에 대한 위험은 은행 대출의 위험이에요. 자, 아까 제가 담보 가치가 하락하거나 차입자의 소득이 감소하면 유동성 위험이에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에요?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금이 부족해서. 맞아요? 아까 내가 했는데 했고 2번에 따라서 조기 상환. 그럼 시장 금리가 약정 금리보다 높을 때 낮을 때 만기 전 변제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자, 금리 위험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정금리 장기 대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겠죠. 그죠? 자, 대출 기간에 장기 대출에 따른 자금 부족의 위험은 아까 자금이 부족했죠. 이건 유동성 위험이잖아요. 유동성 위험이고 대출금리 설정 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대출기간의 금리를 자 불확실하면 금리가 낮겠어요? 높게 설정하겠죠. 충분히 이해 가셨죠? 그래서 보시고 오늘은 제가 268페이지 18번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풀어오라고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는 다음 주에 제가 안 푼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260페이지 가시면은 일단 가보세요. 가시면 1번 문제 안 풀었죠? 안 풀었죠? 이건 PF 때문에 안 풀어봤어요. 다음 주에 제가 풀어줄게 하고요. 안 풀었고 그 다음에 또 한 푼 문제가 5번이에요. 5번 안 풀었죠? 자, 이건 1차 시장과 2차 시장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이걸 안 풀었고 그 다음엔 다 풀었죠? 다 풀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제가 그 268페이지 18번서부터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꼭 앞에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하세요. 하시고
자, 지금 18페이지. 자, 제가 어디까지 풀어오라고 그랬죠? 원래 숙제는? 원래는 제가 너무 무리했어요. 277이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천천히 되게 해서 진도가 못 나갔어요. 그래서 277페이지는 하시고 일단은 교재에서 금융은 다 풀어오세요. 300페이지까지 다 풀어오시고요. 풀어오시고 그다음에 책을 잠깐만 주세요. 줘보세요. 제가 숙제를 또 조금만 더 내드릴게요. 금융은 다 나갈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다 나갈 것 같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좀 내가 많이 하기 위해서는 뒤에 조금 빼야 되거든요. 진도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리까지 관리 그래서 페이지 감사합니다. 318페이지까지만 풀어오세요. 318. 그래서 금융하고 318 있죠? 318페이지까지만 풀어오세요. 318은 왜냐면 다음에 이제 금융이 끝나면 계산 문제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용하고 관리 파트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해야 제가 다음 주에 금융하고 나간 다음에 개발하고 감정평가를 좀 많이 해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나가도록 할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